예,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달 27일 열렸으니까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그 감동의 순간들이 아직 벅찬데요.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제 이딴 정상회담들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지금까지 증시에 미친 영향들, 중장기적으로 또 한국 증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오늘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쨌든 뭐 역사적인 정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번 주부터 해서 일정이 많습니다. 내일이죠.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일본에서 열리게 되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은 22일로 예정이 됐고, 제일 중요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 이런 그 한반도의 평화 기운의 분위기가 과연 국내 경제 증시에 얼마나 우호적으로 추가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네. 뭐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한반도 뭐 전체적인 정세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인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글쎄요, 뭐 낙관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뜸들이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좀 허들을 높였죠. 지금 완전한 비핵화에서 영구적 비핵화,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은 지금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장기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번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어떤 남북 그 정상회담하고는 차원이 다른 남북 경협과는 뭐 제한적인 남북 경협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적인 이슈로 지금 이제 그 발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의 어떤 장기적인 변화에 상당히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뭐 남북 관련주, 경협 관련주 뭐 조금 움직이고 마는 정도의 국지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돼야 되고요. 네. 이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 이제 남북 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가고 개성공단이 이제 열리고 이러면서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내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는 이제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이게 또 실체로 나타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고민이 되는 건데요. 그럼 이야기를 조금씩 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열리게 되는 정상회담, 당장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하고요. 또 뭐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회담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당장 좀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관전 포인트는 일단 2020년이라는 데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예. 지금부터 뭐 19년 지나서 내년 지나서 2020년 11월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측도 2020년 중반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북한 측도 지금 2022년 정도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의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북미 간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이해, 또 분위기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관전 포인트는 2020년에 맞춰서 2020년 중반까지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은 2020년까지는 북미가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주식시장이나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도 올해를 지나서 2020년 정도까지는 아무튼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트럼프는 2020년이 아니라 올해 당장 중간선거 전까지 뭘 좀 빠르게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올해
결과를 내놓으려면 2020년까지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어 있어야 예.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또 무난히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대내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그 대외적인 시각은 신인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올라간 건 맞죠? CDS 프리미엄 변화라든지 이런 그 시각 변화 좀 읽어주세요. 사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CDS 프리미엄은 뭐 40bp 정도로 안정권에 있고요. 뭐 평균적인 수준인가요? 네, 뭐 조금 연중 최저치는 네. 분명합니다만은 계속 뭐 잔잔하게 연초부터 잔잔하게 움직여 왔고요. 작년에 이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상당히 좀 험악하게 흘러갔을 때에도 사실 CDS 프리미엄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40에서 80bp 정도 밴드였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특별히 어떤 환율이나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점에서는 너무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네. 이미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다른 측면의 안정성, 지정학적 문제를 제외한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 통화 수합 체결이라든지 그리고 안정된 거시 환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제 신평사들의 평가가 상당히 조금 충분히 반영돼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지정학적 요인이 해결되고 남북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이쪽에서 신용 등급이 당장 상향 조정된다든지 예. CDS 프리미엄이 안정돼서 한국의 달러 조달 코스트가 비용이 조금 더 개선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이 우리 됩니다. 신용 등급도 지금 또 뭐 상당히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비하면 상당히 올라와 있는 또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뭐 최고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협주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는 국면이 아니라 이제 한국 경제, 한국 증시가 동반해서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함께 좀 이 과실을 누리는 그런 국면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지금으로선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은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쪽으로 열어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골드만삭스가 내놓았던 자료 2007년 8년이니까 벌써 2007년 9년이니까 10년 전에 내놓은 자료를 꺼내서 이제 한국이 통일되면 미국에 이어서 GDP가 세계 뭐 2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 이제 전체 국민소득 GDP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인당 소득은 미국이 1위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뭐 룩셈부르크나 위쪽에 이제 이런 국가들이 많아요. 미국이 한 5위권 될걸요. 근데 전체 캐파로 보면 미국이 이제 5위니까. 근데 이건 뭐 한국이 2위가 된다, 3위가 된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다시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뭐 장기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2050년. 네, 2050년에 예. 뭐 87,000불, 네. 뭐 87,000불 뭐 네. 좋죠.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뭐 불가능한 뭐 숫자도 아닙니다. 남북이 만약에 체제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일단 인구가 상당히 뭐 증가하는 거고요. 45,000명에 지금 북한이 한 2,500만 네. 되는데 한 1억 인구까지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만약에 남북이 통합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다라는 쪽에 이제 네. 방점을 찍은 거고요. 그 효과인즉슨 사실은 기본적으로 개발 효과. 일단 뭐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실을 남한 경제가 다 누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누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어떤 개발 효과, 건설, 관광과 같은 유효수요 창출과 관련된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분업 효과가 있을 겁니다. 천연 자원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기술 자본 이게 전부 다 리소스 아니겠습니까? 그 자원을 결국 서로 공유함으로써 혹은 부족한 자원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거기서 생긴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예상보다는 클 것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수 효과입니다. 내수 효과는 이제 자체 이제 인구가 형성이 되고 예. 북한도 이제 GDP가 올라오면 남한 경제의 GDP와 합쳐서 이제 거대한 내수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내수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일본 내수를 능가할 정도의 내수가 자체적으로 형성이 될 경우에는 이 내수만 저절로 굴러가도 상당한 이제 성장이 이제 그 순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수 효과, 분업 효과, 또 개발 효과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한 2050년 정도에 낙관적으로 한 8만 7천 불, 9만 불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서의 내용인 것 같고요. 예.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 말, 예. 네네. 예. 그 말은 사실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게 우리가 사실 3만 불 허들을 지금 못 넘고 계속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의 어떤 이 판의 변화, 네. 그렇죠. 예,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각 자체의 변화고 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고 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의 지금 어떤 인구 저하라든지 노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예. 전부 풀 수 있는 그러한 뭐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요인이 이제 북한이다라는 것은 뭐 네.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골드만삭스의 자료가 2007년 9년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차 정상회담 가졌던 그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 그때 장밋빛 전망들이 지금 10년 동안 사실 얼마나 구현됐느냐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갈 길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김한진 박사님과 한반도에서 불고 있는 평화 분위기 중장기적으로 단기 테마 경협주가 뭐냐 이거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장 이제 한반도의 이제 비핵화가 사실은 가장 큰 논의사항 아니겠습니까? 경협 뭐 이런 것보다도 비핵화가 가장 핵심 사항인데 단계별로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협일 텐데요. 경협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1단계에서 북미 간에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영구적 비핵화와 그 다음에 어쨌든 조금 더 엄격해진 이 부분이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예. 이게 이제 1단계인데 문제는 1단계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현실적으로 지금 리비아하고는 조금 다른 게 완전한 이제 핵 물질뿐만 아니라 무기 ICBM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고 사찰하고 폐기하는데 완성된 물건뿐만 아니라 핵물질 무기뿐만 아니라 그 예비 단계에 있는 물질까지도 이제 전부 해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적 비핵화를 이제 이번에 5월 말 6월 초에 북미 간에 합의했다. 네. 해가지고 이제 그건 합의지. 이행이 되는 아니죠, 과정은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뭐 3년, 뭐 짧아도 뭐 한 1,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단계적 보상이냐, 뭐 먼저 다 폐기하고 이제 그 북한이 이제 네. 처분을 기다리느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미묘한 기류가 지금 소위 뭐 살라미 네네. 전술이라면서요. 네네. 잘게 쪼개서 하나씩 하면서 네네. 하나씩 받아내는데 미국은 지금 이제 네. 그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1단계가 만약에 성공된다면 뭐 다 성공된 거죠. 네. 네. 근데 그 1단계에 대한 합의가 지금 5월 말 6월 초에 예. 지금 북미 회담에서 이제 윤곽이 잡히는 건데 예. 1단계가 만약에 진행되면 어떤 형태로든 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네, 거고. 예. 주식시장은 계속 남북 경협주 혹은 뭐 이러한 그 앞서 뭐 골드만삭스의 인프라, 예. 개발 효과, 분업 효과, 내수 효과까지도 심지어는
미리 이제 주식시장은 좋은 소식은 앞당겨서 반영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주식 종목의 경우에 이제 거품이 일 정도의 예.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 같고요. 2단계는 이제 차분하게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북한의 핵 폐기가 이제 완성됐을 때, 완료됐을 때, 그때 이제 북미 간의 수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2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경제가 발전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렇죠. 그런 네.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네. 외국인 투자나 차관, 무상 원조 이런 것들도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를 한 96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거든요. 개방은 85년부터 베트남이 하기로 했지만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가 되고 2020년에 이제 교역 자유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관세가 한 40% 인하되면서 96년부터 외국인 자본이 들어가서 공장을 지었고요. 거기서 생산된 재화가 엄청난 관세 혜택을 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게 97년, 8년, 2020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2단계가 이제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 시작하고 미리 오른 주가가 그 어떤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예.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는 사실은 먼 이야기입니다. 북한도 이제 경제 체제를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뭐 사회적 변화를 이제 경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법 체계라든지 외국인 투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되고 상당한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오히려 과실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이제 오히려 3단계일 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1단계가 조금 원만하게 2020년까지는 그래도 간다. 비핵화를 향해서 달린다. 라고 이제 만약에 북미회담에서 결정이 되면 1단계는 무난하게 일단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계속 뭐 존재하는 그런 예.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앞서 이제 2020년을 얘기하셨던 것이 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왜 2020년을 얘기하셨나 했는데 지금 말하면 이제 1단계가 조금 1단계에서 2단계로 원활하게 넘어가는 시점이 잘 된다면 2020년쯤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단기와 중기의 시각을 가르는 게 한 2020년쯤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 구축 그리고 이제 경협의 단계들, 그림들, 큰 그림들을 그려봤고요. 증시 영향이나 이제 최근의 증시 흐름들을 좀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우호적인 건 사실이나 보면 이것이 이제 주가를 그러면 금방 3천 같은 분위기지만 역시 좀 주춤주춤거리고 있다는 말이죠. 외국인들 매수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의 또 대외 변수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전반적인 국내 증시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들은 어떤 자리라고 보세요? 어려운 자리죠. 예. 네. 지금 일단 미국 증시가 거품은 아니지만 네. 상당히 조금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 단계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 비록 과거의 고점보다 가령 2007년의 서프라임 직전이라든지 그런 당시보다 PER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어떤 단순한 멀티플은 뭐 높지 않지만 또 다른 지표 금리를 고려한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예.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만 나올러 가기는 쉽지 않다. 네, 특히 지금 달러가 최근에도 글로벌 달러 가치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수선해지는 쪽이 음. 신흥국 쪽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네. 워렌 버핏 회장도 수영장에서 물이 빠지면서 조금 알몸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어떤 민낯이 드러나고 예, 있다. 뭐 아주 이런 네. 적확한 표현이네요. 네, 예. 그 민낯이 이제 뭐 아르헨티나나 폴란드나 터키와 같이 조금 부채 비율이 높고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불거진 게 지난주에만 금리를 기준금리를 16%에서 40%로 인상하면서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걸 보면 사실은 이번에 전 세계 경제 성장이라는 게 경기 호황이라는 게 선진국 중심의 뉴 이코노미 중심의 조금 확산이 과거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그래서 신흥국의 어떤 경기 수혜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관점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신흥국의 부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국 부채가 이제 늘었는데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면 이제 양쪽에서 이제 그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죠. 금리도 올라가는데 달러 가치도 더 강세니까 조달 비용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진국 자체도 지금 부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선진국 부채가 2차 대전 때가 120%였는데 서브프라임 때가 80%였습니다. GDP 대비. 근데 지금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2007년 수준보다도 지금 20%포인트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선진국도 올라가 있다. 가령 미국 주식시장에서 외상으로 산 주식의 GDP 비율이 지금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조금씩 압착이 들어오고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생길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위험이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조금 저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다 가서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걸 좀 끌었는데, 오늘 경영 관련된 얘기나 이제 주식시장 얘기했는데, 꼭 좀 하시고 싶은 얘기나 투자자들에게 좀 정리해 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1분 이내로 좀 해 주십시오. 예.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 북미 관계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은 적고,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슈가 결코 가벼운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남북 경협과 또 혹은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지정학적 위험에서 생기는 그동안의 부담이 단계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내재적인 호재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고평가된 종목들 간의 순환매도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아쉽네요.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부는 이 훈풍과 함께 경제 흐름, 주식시장 영향까지 KTB 투자증권 김한진 박사님 함께 했고요. 인사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의 구체적인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